불가능합니다. 농업부 장관님의 주먹이 탁자를 내리쳤고 회의실 창문 밖으로는 메마른 사헬의 바람이 불어와 서류들을 흩날렸습니다. 황갈색 모래먼지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우리의 절망을 조롱하는 것 같았죠.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연간 270만 톤인데 자체 생산은 겨우 절반뿐입니다. 매년 수입에만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사막 같은 땅에서 어떻게 쌀 자급을 달성한단 말입니까? 회의실에 모인 12명의 고위 관료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천장에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죠. 저는 구석자리에서 속기록을 작성하며 앉아 있었는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아미나타 디알로입니다. 세네갈 다카르에서 농업경제학자로 일하고 있죠. 2016년 그날 저는 정부 청사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며칠 전 국제농업포럼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32살의 젊은 여성 경제학자가 감히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발언하다니 다들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흰 블라우스 깃이 긴장으로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지만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625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그 나라가 재건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거라고 했다죠. 아니, 사실은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장관님의 짙은 갈색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는데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엘리트였죠. 평소에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으시는 분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계속해보게. 아미나타 양. 장관님이 의자에 기대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정면에 대형 지도가 보였죠.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끝, 대서양과 맞닿은 우리나라 세네갈, 그리고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을 한국. 1950년대 한국은 미국의 원조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옥수수 가루, 헌 군복, 남은 농산물. 우리가 지금 받는 원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원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통일벼라는 기적의 품종을 개발했고 그것으로 쌀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아미나타, 언젠가 내가 이 나라를 바꿀 거야. 파리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뒤 저는 그 꿈을 잊고 살았는데 이 순간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09년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전 세계 유일한 사례입니다. 장관님,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부장관이었던 은디아예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 아프리카를 도울 수 있다고? 그들이 우리의 뜨거운 태양과 메마른 땅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은디아예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늘 젊은 여성인 저를 무시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나 물자를 주는 게 아니라 기술을 전수합니다. 그들의 철학은 수어지신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뜻이죠. 이미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관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다카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멀리 대서양의 푸른 물결과 가까이는 황토빛 건물들이 뒤섞인 우리의 수도. 가난하지만 자부심 있는 우리의 도시. 아미나타 양, 자네가 그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해보게. 전권을 주겠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16년 3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 질서정연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부지런함.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농촌진흥청을 방문했을 때였죠.
전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은 마치 거대한 연구도시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벼, 옥수수, 감자 등 다양한 작물을 연구하고 있었죠. 저를 안내한 김진수 박사님은 5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셨는데 놀랍게도 아프리카 농업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아미나타 씨, 이곳을 보세요. 김 박사님이 거대한 유리온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각국의 기후 조건을 재현해서 실험합니다. 저 구역은 아프리카 사헬 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죠. 온실 안은 정말 세네갈 같았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공기, 붉은 흙.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서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푸릇푸릇한 벼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것이 바로 통일벼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네갈의 환경에 맞게 개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온실을 나오며 김 박사님이 제게 작은 유리병을 하나 건넸습니다. 안에는 황금빛 벼 씨앗이 들어있었죠. 이것은 1972년 한국에서 처음 개발한 통일벼의 원종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한국을 굶주림에서 구했습니다. 세네갈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유리병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 박사님은 저를 전주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식당이었죠.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먹으며 그는 한국의 과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1960년대 보리고개를 겪으셨습니다.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먹었다고 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은 날이 많았죠. 김 박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주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아시나요? 그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시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이었는데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인상적이었죠. 한 농부 아저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세네갈에서 오셨다고요? 먼 길 오셨네요. 70대의 농부 아저씨는 자신의 논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봄이라 아직 모내기 전이었지만 논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논에서 나는 쌀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헥타르당 10톤 이상 수확합니다. 통일벼와 그 후손들 덕분이죠. 아저씨는 창고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창고에는 쌀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것 보세요. 작년 수확한 쌀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만 5,000톤을 생산했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저는 쌀 한 줌을 손에 쥐어봤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알들. 세네갈에서도 이런 날이 올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5월 한국농촌진흥청과 코이카의 전문가 12명이 세네갈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안내자였죠. 잠바르, 세네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놀랍게도 팀원 중 한 명인 젊은 여성 연구원 박서연 씨가 월로프어로 답했습니다. 잠바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미나타 씨. 서연 씨는 30살의 육종학 박사였는데 세네갈에 오기 위해 3개월 동안 월로프어를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서연 씨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와, 바오밥 나무다. 실제로 보니 정말 크네요. 바오밥은 우리의 상징이에요. 1000년을 산다고 하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1000년. 그럼 이 나무들은 우리가 만들 변화도 지켜보겠네요. 서연 씨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현장 방문은 북부 다가나 지역의 음부 마을이었습니다. 자동차로 다카르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정말 척박했습니다. 세네갈 강이 가까이 있었지만 염분이 많아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웠고 토양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마을 입구에서 아이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국팀을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죠. 한 아이가 서연 씨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왜 그렇게 곧아요? 서연 씨는 웃으며
아이의 곱슬머리를 만져봤습니다. 너의 머리가 더 멋있는걸? 스프링처럼 탱탱해. 아이들이 깔깔 웃었고 긴장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마을 촌장 마마두 씨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60대의 현명한 노인이었는데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이 마을을 지켜온 분이었죠.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발전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왜 우리 같은 가난한 마을에 오셨습니까? 김 박사님이 마마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왔습니다. 마마두 씨의 집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양고기 요리인 야사와 쌀 요리인 티에부디엔이 준비되었죠. 한국팀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쌀은 어디서 났나요? 김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태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마마두 씨가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쌀을 재배하지만 수확량이 너무 적어서 다음 날부터 한국팀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물의 산도를 측정하고 기온과 습도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모래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하르마탄이라고 부르는 사하라의 열풍이었죠. 모래가 눈과 코를 찌르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한국팀은 오히려 장비를 꺼내 바람의 속도와 모래의 입자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데이터가 중요해요. 서연 씨가 모래바람 속에서 외쳤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모두 모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얼굴에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죠. 이제 알겠어요. 왜 일반 벼가 여기서 자라지 못하는지. 김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모래바람이 꽃가루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개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우물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건기가 길어지면서 지하 수위가 낮아진 탓이었죠. 물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마마두 씨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한 젊은 연구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점적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에요. 그들은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페트병과 호스를 이용해 간단한 점적 관계 시스템을 만들었죠.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고 뿌리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16년 7월, 드디어 첫 실험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여러 품종의 벼를 작은 실험 구역에 심었죠. 저는 매일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몇몇 씨앗이 죽었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실패겠지. 외국인들이 와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연 씨는 밤낮으로 실험 구역을 지켰죠. 어느 날 새벽, 제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벼 씨앗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잠은 언제 자요? 씨앗이 발아하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녀의 열정에 저도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미나타 씨, 보세요. 서연 씨가 흥분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작은 새싹 하나가 흙을 뚫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두색의 여린 새싹이었지만 그것은 희망의 증거였죠. 성공이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아직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서연 씨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새싹을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은 기적이다. 라고 외쳤고 어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마마두 씨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우리 땅에서 벼가 자라는군요. 하지만 성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2016년 우기가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 큰 시련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로 실험논의 절반이 물에 잠긴 것입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죠. 빗속에서 떠내려가는 벼 모종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제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은 담담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미나타 씨. 이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는 진흙투성이가 된 논에 들어가 살아남은 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한국팀 전원이 비를 맞으며 구조 작업을 시작했죠. 이 품종은 살아남았네요. 237번이에요. 서연 씨가 외쳤습니다. 23호도 괜찮아요.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홍수에서 살아남은 몇몇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양 23호와 태백이라는 품종을 기반으로 한 교배종이 가장 강했죠. 그날 밤 우리는 마을 회관에 모여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촛불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전기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마마두 씨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매년 태풍과 홍수로 고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세네갈도 할 수 있습니다. 서연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떠 있었죠. 홍수에서 살아남은 품종들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뿌리가 더 깊고 줄기가 더 강해요. 이 특성을 강화하면 그녀는 밤새 설명했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2017년 초 수백 번의 실험 끝에 드디어 세네갈 맞춤형 품종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슬이라고 명명했죠. 세네갈 농업연구소의 약자와 쌀을 의미하는 영어를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정하는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팀은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했고 마을 사람들은 세네갈 전통 춤을 준비했죠. 이슬이 236과 이슬이 237. 김 박사님이 발표했습니다. 이 두 품종이 세네갈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젊은 농부 이브라힘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236과 237인가요? 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236번째와 237번째 실험에서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235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뜻이죠.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숫자 뒤에 숨은 노력과 인내를 이해했으니까요. 2017년 12월 이슬이는 세네갈 정부의 공식 품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날 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은 성대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했죠. 오늘은 세네갈 농업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만들어낸 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식장에서 저는 농업부 장관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아미나타, 자네가 옳았어. 한국은 정말 달랐네. 자네 덕분에 우리나라가 변하고 있어. 2018년 음부마을에서 이슬이의 첫 대규모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해 내내 마을에 머물며 농부들과 함께했죠. 파종을 앞둔 날 밤 마을 회관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과 서연 씨가 직접 파종 방법을 시연했죠. 씨앗 간격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경쟁하고 너무 멀면 땅이 낭비됩니다. 김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방식과 다른데 정말 괜찮을까요? 할머니, 저희를 믿어주세요. 한국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변화를 받아들여서 성공했습니다. 파종날 마을 전체가 들판에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했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작업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들판 한가운데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김밥과 세네갈 여인들이 준비한 땅콩 스튜 마페를 나눠 먹었죠. 이게 김밥이라고요? 이브라힘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한국의 농부들이 일할 때 먹는 도시락이에요. 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마페처럼 간편하네요. 음식을 나누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같은 꿈을 꾸는 동료가 된 것이죠. 벼가 자라는 넉 달 동안 저는 매일 논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새싹이었던 것이 점점 자라 푸른 들판을 이루었죠.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벼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충해다. 한 농부가 소리쳤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지만 서연 씨는 침착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병이 아니라 영양 부족이에요. 질소가 필요해요. 그녀는 즉시 대책을 세웠습니다.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유기물을 모아 천연 비료를 만들었죠. 염소똥, 닭똥,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활용했습니다. 냄새는 고약하지만 이게 최고의 비료예요. 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벼는 다시 푸르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9월이 되자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마마두 촌장은 매일 아침 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15일, 드디어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죠. 한국팀도 전원 참석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마마두 촌장이 외쳤습니다. 낫을 든 농부들이 일제히 논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낫을 들고 함께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미나타 씨, 제법인데요? 서연 씨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온종일 수확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수확량을 측정할 시간이 왔죠. 김 박사님이 저울 앞에 섰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헥타르당. 김 박사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7.2톤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7톤이라고요? 이브라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거둔 건 1.5톤인데 5배예요. 정확히 4.8배입니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벼 이삭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내 생전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이제 우리 손자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마을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2019년 이슬이의 성공 소식은 세네갈 전역에 퍼졌습니다. 다른 지역 농부들도 앞다투어 이슬이를 재배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네갈 국방부 관계자들이었죠. 아미나타 씨,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제가 농업 전문가인데 왜 국방부가 찾아왔을까요? 한국의 방위산업체 KAI가 우리에게 훈련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잘 모릅니다. 농업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진짜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진정성, 기술력, 그리고 끈기에 대해서요. 그들은 단순히 팔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2016년 7월 세네갈 정부는 한국산 훈련기 KT-1 웅비4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 저도 통역관으로 참석했죠. KAI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조종사 훈련, 정비 기술, 모든 것을 함께 전수하겠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농업에서의 접근 방식과 똑같았죠. 2018년 첫 번째 KT-1이 세네갈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열린 인수식에 저도 초대받았죠. 세네갈 국기와 테랑가 사자 문양이 그려진 훈련기를 보며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농업에서 시작된 신뢰가 이렇게 확대된 것이죠. 공군 조종사 중위 은바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미나타 씨, 당신 덕분입니다. 한국과의 농업 협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무역이 중단되었죠. 쌀 수입에 의존하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세네갈은 달랐습니다. 이슬이 덕분에 자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있었으니까요. 덕분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웃 나라들의 쌀을 지원할 수 있었죠. 팬데믹 중에도 한국팀은 원격으로 기술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서연 씨는 매주 화상통화로 농부들과 소통했죠. 아미나타, 이번 논의 벼가 이상해 보여요. 이브라임이 스마트폰으로 논을 보여주었습니다. 물 관리를 조금 바꿔보세요. 지금은 물을 조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 씨가 조언했습니다. 이런 원격 지원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협력은 계속되었죠. 2021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슬이 쌀이 국제쌀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아프리카 쌀이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다니. 마마두 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슬이 쌀의 수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웃 국가들이 세네갈 쌀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쌀을 수출하다니 꿈만 같아요.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2024년 세네갈 정부는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경공격기 FA50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죠. 1억 4,700만 달러, 거의 2천억 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습니까?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그들은 농업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과 진정성을 믿습니다. 저는 이 결정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과의 농업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했죠.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들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FA50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24년 여름 파투마타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브라힘의 딸이죠. 그녀는 농업공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아미나타 이모, 저 한국에 유학 가고 싶어요. 파투마타가 제게 말했습니다. 왜 한국이니? 이모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라고. 저도 그런 걸 배우고 싶어요. 저는 서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농촌진흥청의 국제협력과장이 되어 있었죠. 서연, 우리 마을의 한 학생이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어. 정말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2025년 1월 파투마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며 저는 10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죠. 파투마타,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그 지식을 사용해. 네, 이모. 꼭 그럴게요. 2025년 3월 서연 씨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고 세네갈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미나타, 이번엔 정말 놀랄 거야. 사막에서 새우 양식을 하는 기술이야.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사막에서 새우라니. 진짜야. 이미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서 성공했어. 바닷물을 끌어와서 내륙에서 양식하는 거야. 세네갈 정부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되었죠. 새로운 실험장은 다카르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반사막 지대였습니다. 황량한 땅이었지만 지하에 염수가 있었죠. 이 염수를 활용하면 새우를 키울 수 있어요. 한국팀의 새로운 전문가 이준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첫 실험 양식장을 만드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간단한 비닐 못이었지만 정교한 수질 관리 시스템이 들어갔죠. 새우는 매우 민감해요. 온도, 염도, 산소 농도,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첫 새우 치어를 투입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경 왔습니다. 진짜 새우네.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사막에서 새우를 키우다니 세상이 미쳤어. 한 노인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첫 수확을 했을 때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새우들이 그물에 가득했으니까요. 킬로그램당 8,000 세파프랑. 시장 상인이 값을 불렀습니다. 최고급 새우야. 이슬이의 성공과 새우 양식의 성공은 세네갈 전역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2025년 4월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등 이웃 국가들이 세네갈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말리 농업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기니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세네갈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슬이 재배 기술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마마두 촌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프리카의 정신이죠. 음부마을은 이제 아프리카 농업연수센터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농부들이 와서 이슬이 재배법을 배우고 있죠. 2025년 8월 현재 세네갈의 쌀 자급률은 85%를 넘어섰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을 절약하고 있죠. 음부마을에는 새로운 학교가 세워졌고 보건소도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대신 농촌에 남아 있습니다. 이브라임은 이제 세네갈 농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쌀을 수출하고 새우를 양식하고 최신 전투기를 운용하다니. 마마두 촌장은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나는 내 손자들이 배부르게 사는 것을 보고 죽는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장례식에는 한국팀도 참석했습니다. 김진수 박사님은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마두 촌장님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FA-50 전투기도 순조롭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FA-50이 2025년 말 세네갈에 도착할 예정이죠. 서아프리카 최강의 공군이 될 겁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음부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한 소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미나타 씨예요? 그래, 왜?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미나타 씨가 한국을 우리나라에 데려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요. 저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이 스스로 왔고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소년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크면 농업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기적을 만들 거예요. 저는 소년의 눈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10년 전 제가 품었던 그 희망을요. 저녁 무렵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16년 나는 회의실에서 손을 들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과의 만남이 우리나라를 바꾸었다. 아니, 우리 스스로를 바꾸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다.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그리고 그 물고기로 더 큰 바다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 받은 것을 나누고 배운 것을 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창밖으로 다카르의 야경이 보입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불빛들. 그것은 희망의 불빛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과 세네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김진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서연.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함께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아미나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